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윗셋 전공별 진로특강 1일 강사를 맡은 숙명여대 화공생명공학부 권우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화학공학이라는 이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생소한 학문의 기원과 발전 과정, 그리고 아래 또 첨단 산업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공은 한마디로 이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문입니다. 화학 제품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거창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옛날에 18세기 이전부터 꾸준하게 생산됐던 비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화학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이 비누를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큰 통에다가 원료를 담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저어가면서 말 그대로 한 땀 한 땀 만들었어요. 이렇게 어떤 통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전문 용어로는 회분식, 배치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통마다 사람이 붙어서 원료를 투입하고 뭐 열심히 젓다가 다 되면 꺼내고 뭐 통 씻고 다시 원료 투입하고 이게 사람 손에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첫 번째로 품질이 들쭉날쭉합니다. 이 통에서 내가 만든 비누랑 뭐 저 통에서 친구가 만든 비누가 다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대량 생산이 어려워서 판매량이 적고 가격이 비쌌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 비누는 생필품이잖아요. 내가 품질 좋은 비누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만 있으면 사실 팔리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누를 안 쓰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결국 품질 좋은 비누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이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하고 이 비누를 보급한 사람으로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도 있는 이런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충만한 상황이 수십 년간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18세기 중반쯤 들어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기관과 장치가 개발되면서 이 분야를 불문하고 기계화 또 자동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이 제품 생산 공정의 기계화 또 자동화가 곧 균일한 품질과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 비누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 그림이 산업혁명 시기의 비누 공장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예전 모습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이 기계 장치들과 파이프, 관 같은 것들이 눈에 띄죠. 자, 그럼 통해서 비누를 만들던 기존의 회분식 공정과 산업혁명 이후의 기계화, 자동화된 공정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런 기계 장치와 파이프가 비누 같은 화학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이 회분식 공정과 연속식 공정을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인 회분식 공정은 반응기에 원료를 투입하고 보통 교반하고 가열을 하면서 이 원료들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키거나 변형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인데요. 이게 한번 마무리가 되고 나서 다시 원료를 투입하기까지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 이 생산된 제품을 통 바깥으로 꺼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통 안에 남아있는 용매나 부산물, 뭐 찌꺼기 같은 것들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야 새 원료를 투입하고 다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효율적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연속식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 형태 반응기에 원료를 투입을 하면 원료가 관을 따라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제품으로 가공이 되는 공정이에요. 이 관 한쪽에 원료를 투입하는 족족, 이제 반대쪽에서는 제품이 계속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연속식 공정이라고 하는 건데, 자, 딱 봐도 회분식 공정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죠. 자, 물론 이런 연속식 공정은 이 반응기의 구조나 생산 조건이 회분식 공정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자, 만약에 이런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뭐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분식 공정 대신 이런 연속식 공정을 사용하는 게 제품 생산 측면에 있어서는 무조건 이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관을 통한 유체 수송에 필요한 정밀한 기계 장치나 동력 장치를 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이 갖춰지게 되는 산업혁명 즈음해서 연속식 공정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19세기 후반 무렵에 마침 이 석유가 가지고 있는 화학 원료로서의 엄청난 가능성이 확인이 되면서 이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석유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이 한데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분별로 분리하고 정제하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석유는 화학 물질이니까 일단 화학자를 불러다 놓고 물어봤습니다. 이 석유 분리 정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이게 성분별로 끓는 점이 다르니까 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 정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걸 분별 증류라고 하는데 이 화학 쪽에서는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 굉장히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석유 분별 증류해서 사용하면 되겠네 했더니 이게 문제가 처리해야 되는 석유의 양이 이 화학자들이 화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 땅만 잘 파면 수천 리터씩 이 석유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별 증류를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장치도 좀 만들어 달라 했더니 화학자들이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떡하죠? 다른 사람 찾아봐야지. 여러분, 이런 장치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바로 기계공학이죠. 그래서 이제 기계공학자를 찾아가서 이 분별 증류를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장치 좀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분별 증류가 뭐예요? 라고 했겠죠. 기계공학에서는 화학을 다루지 않거든요. 자, 결국 이 대량 처리를 위한 장치 측면에서 화학의 부족함과 화학적 처리를 위한 지식 측면에서 기계공학의 부족함을 상호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학문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이렇게 화학공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공학과 전공 과목을 보면 화학과에서 가져온 유기화학이나 물리화학 같은 이 화학 관련 교과목들과 기계과에서 가져온 유체역학이나 열역학 같은 이 물리 관련 교과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다른 과에서 가져온 과목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화학공학과만의 시그니처 과목도 있습니다. 이 화학 공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치인 반응기의 동료와 작동 원리, 뭐 또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는 반응공학이라는 과목도 있고요. 화학 공정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의 특징과 뭐 이런 장치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제품 생산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위 조작이라는 과목이 대표적인데요. 이 두 과목은 결국 효율적인 설계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 수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중요해요. 그래서 화학공학이라는 명칭이 주는 느낌에 비해서 이 전공 공부에서 화학 말고 이제 물리와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이런 전공 과정이 대략 완성된 게 19세기 말쯤인데요. 1888년에 최초의 4년제 화학공학과가 미국 MIT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150년쯤 된 건데, 화학이나 기계공학에 비하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편은 아니지만 20세기 들어서 화학공학이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에서는 21세기 초까지 이 화학공학 엔지니어가 모든 직업 중에 연봉이 제일 높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화학 공정 또 화학 공학이 이렇게 각광받을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기계 공정, 말 그대로 도구나 장치를 이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이런 전통적인 공정과 비교했을 때 이 화학 공정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자, 뭐가 어떻게 달라서 이런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이 자동차를 만드는 기계 공정과 샴푸를 만드는 화학 공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 사진이 일반적인 자동차 공장의 모습인데요. 뭐 로봇 덕분에 많이 자동화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부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문자 끼우고 뭐 나사 조이고 바퀴 끼우고 또 나사 조이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실상 한 생산 라인당 한 번에 자동차를 한 대밖에 만들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높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자동차가 비싼 이유죠. 자, 반면에 샴푸는 어떨까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샴푸 공장을 직접 가본 적은 없겠지만 그래도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큰 파이프를 통해서 반응기에 공급된 샴푸 원료들을 뭐 섞고 가열하고 반응시켜서 샴푸를 만들고요. 만들어진 샴푸를 또 파이프 따라 내보내서 이렇게 병에다가 착착 감아주기만 하면 샴푸 완성이죠. 자, 결국 한 번의 공정으로 엄청나게 많은 샴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샴푸는 싼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자동차가 샴푸보다 복잡하니까 더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자, 자동차 부품 개수가 나사까지 다 따져서 대충 2, 3만 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품 개수로 따지면 샴푸는 분자가 부품이잖아요. 나사가 아무리 많아봤자 분자 개수랑 비교가 되겠어요? 자, 결국 샴푸가 싼 건 샴푸를 화학 공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화학 공정이 개발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섞으면 자동차가 뿅 하고 생긴대. 자, 이러면 진짜 자동차가 샴푸만큼 저렴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동차가 됐든 샴푸가 됐든 이런 제조업의 본질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제조 원가를 낮추고 그만큼 제품 가격도 낮춰서 더 많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대에 들어서는 제조업이라면 제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 화학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최근에는 화학공학이 여러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요. 자, 화공 분야 근본 산업인 이 석유화학이나 정밀화학 분야는 물론이고 반도체, 뭐 에너지, 생명의학 분야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언뜻 보면 이 화공이랑은 딱히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첨단 산업에서 화학공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인데요. 반도체랑 화학공학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미세하고 복잡한 전자 소자를 기계적으로 뭐 구조 만들고 전선 깔고 하면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있는 CPU 하나 만드는데 이런 반도체 소자가 보통 100억 개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초에 100개씩 조립한다고 쳐도 CPU 하나 만드는데 1억 초가 걸린다는 말인데 여러분 1억 초면 대충 3만 시간? 1000일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1000일에 CPU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장사가 될까요? 어림도 없죠. 자, 결국 현대 반도체 소자의 이 집적도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전자 소자를 기계적으로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은 화학 공정이다. 이 실리콘 기판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클리닝 공정부터 이 소자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마스크를 깔고 패턴을 만들고 이런 패턴에 맞춰서 기판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 마지막으로 기판 위에 전선이나 전극, 저항 같은 회로 부품을 형성하는 증착 공정까지 모두 화학적인 처리와 반응에 기반하는 화학 공정의 일종이고요. 이런 식으로 수백, 수천만 개의 소자를 한 번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컴퓨터를 설계하는 것은 전자공학이지만 만드는 건 화학공학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에너지인데 대표적인 에너지 관련 산업에는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는 전기 에너지를 화학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일종의 전기화학 장치 또는 반응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구조를 설계하는데 일단 화학이나 화학공학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제작에 있어서도 흑연 전극이나 고분자 분리막, 전해질 같은 이 화학 물질들의 가공이나 배합이 이 제품의 성능이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배터리 산업의 경우에는 개발부터 생산까지 이 제품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공정이 화학공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이제 수소 생산이나 탄소 저감,
아니면 해수 담수와 같은 이 전기 화학적인 원리와 처리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화학공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명의학 분야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바이오로직과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화학공학이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로직은 세포나 박테리아나 동물 같은 생명체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는 공정인데요. 이런 생체 의약품은 기존의 감기약 같은 합성 의약품과는 다르게 DNA나 단백질, 심지어는 세포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약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암이나 치매 같은 여러 가지 난치병의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생명체에서 추출이나 합성이 되는 물질이다 보니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생산이 어려워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구조는 살짝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약효에 대량 생산이 용이한 약제를 개발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이런 바이오로직의 복제약을 바이오시밀러라고 합니다. 시밀러가 비슷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바이오 시밀러 공장 사진을 보면 큰 반응기에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게 딱 화학 공장처럼 생겼죠. 그만큼 이 의학 분야가 화공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요즘 화공과가 대부분 그냥 화공과가 아니라 화공생명공학이나 화학생물공학 이런 식으로 학과 이름에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학공학이라는 학문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취업할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고 또 분야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표 기업들 채용 공고를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사에서는 연구 개발이나 설비 엔지니어 같은 기술직에 화공과를 많이 채용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회사에서도 비슷하게 기술이나 소재 공정 개발 직무에서 학원과를 많이 뽑아요. 셀트리온 같은 의학 회사에서는 연구 개발 쪽은 물론 약학이나 생물학 전공자를 많이 뽑지만 이 약재 생산이나 배양 공정 같은 이 공정 관련 직무에는 화학공학이나 생물공학 같은 이 공대생을 주로 채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숙명여대 화공생명공학부에서도 화학공학의 이런 발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먼저 소재 생산이나 에너지 전환, 또 소비와 관련된 화학 공정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제어공학 분야, 또 반도체, 나노, 연성 소재 같은 이 첨단 신소재를 개발하고 응용하는 신소재 공학 분야, 또 전기화학이나 신재생 에너지, 또 이산화탄소나 산업 폐기물 같은 유해 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소재나 공정을 연구하는 에너지 환경 공학 분야, 화장품이나 세정제 같은 생활용품 관련 소재나 공정을 연구하는 계면 공학 분야, 자, 마지막으로 생체 소재나 바이오 센서, 단백질 공학 같은 의료 소재나 제약 관련 공정을 연구하는 의공학 분야까지 이 첨단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전공 교수님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학생 여러분들이 관심사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화학공학의 역사와 발전 과정, 그리고 첨단 산업에서 화학공학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하고 또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질문은 여기 QR코드 접속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발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